행복은 표시가 없는 평평한 사물이다. 사랑이 끝난 뒤 짓는 미소, 성숙해지는 자아. 만약 내가 10년만 일찍 태어났다면 프랑스와즈에 앞서 우리는 함께 살 수 있었을 것이고, 그는 아침에 내가 노래를 부르지 못하도록 웃으며 방해했을 것이고, 우리는 함께 잠들었을 것이다.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처하지 않고 아주 오랫동안 행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본문 중에서. 안녕하세요. 낭낭 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소담 출판사 최정수 옮김 프랑스와즈 4강 지음 어떤 미소입니다. 작가인 프랑스와즈 4강을 소개합니다.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극작가, 본명은 프랑스와즈 쿠아레. 마르셀 프루스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 4강을 필명으로 삼았다. 19세기에 발표한 장편소설 슬픔이여 안녕으로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오른 그녀는 이 작품으로 1954년 프랑스 문학 비평상을 받았다. 그 뒤에 어떤 미소, 한 달 후, 1년 후,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신기한 구름, 뜨거운 연애 등 다양한 작품을 발표했다. 냉정하고 담담한 시선으로 인간의 고독과 사랑의 본질을 그려낸 4강의 작품들은 자유로운 감성과 섬세한 심리 묘사로 전 세계 독자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다. 자유분방한 생활로 유명했던 그녀는 2번의 결혼과 이혼, 도박, 자동차 경주, 약물 중독 등으로 4강 스캔들이라는 말을 낳았다. 50대에는 마약 혐의로 법정에 서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라는 말을 남겼다. 프랑스와즈 4강의 어떤 미소, 오늘은 소설의 3부 말미 꼭지와 최정수 역자 후기를 낭독합니다. 어느 날 2시에 내가 방에서 나와 강의를 들으러 가려고 하는데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가 내게 전화기를 건네주었다. 릭이 떠나고 없었기 때문에 전화기를 받아들 때 가슴이 두근거리지는 않았다. 나는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망설이는 낮은 목소리가 프랑스와즈의 목소리임을 즉시 알아차렸다. 도미니크? 네, 내가 말했다. 모든 것이 계단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다. 도미니크, 진작 당신에게 전화하고 싶었어요. 언제든 나를 만날 수 와줄 수 있겠어요? 물론이죠. 내가 말했다. 목소리에 너무 신경을 썼기 때문에 사교적인 억양으로 들렸을 것 같았다. 오늘 저녁 6시 어때요? 좋아요. 갈게요. 그리고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다. 그것이 그 주말, 자동차, 식당에서의 점심 식사들, 그 분위기를 일깨워 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강의에 가지 않았다. 그녀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면서 거리를 걸었다. 사람들이 대개 그렇게 느끼듯이 누구든 나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괴롭게 느껴졌다. 6시에 비가 조금 내렸다. 길들은 불빛 아래에서 바다 표범의 등가죽처럼 축축하고 번들거렸다. 건물 로비로 들어가면서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살펴보았다. 나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나는 내가 심각한 병이 들어버리기를, 그래서 릭이 죽어가는 내 머리맡에 와서 오열을 터뜨리기를 바랐다. 내 머리카락이 젖어 있었고 표정은 뭔가에 쫓기는 듯했다. 나는 프랑스와즈에게 그녀가 가진 한결같은 선의를 불러일으킬 작정이었다. 나는 잠시 동안 그렇게 내 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어쩌면 나는 상황을 조종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프랑스와즈가 나를 진심으로 믿게 만들어 놓은 뒤 루이과 함께 그녀를 속이고 얼버무리고 싶었다. 하지만 무슨 이유로 그렇게 그럴 수 있겠는가? 절대적이고 무장해제된 전적인 감정이 존재하는 마당에 나는 내 사랑에 무척 놀라고 감탄했다. 나는 잊고 있었다.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렇지 않다 해도 나에게 고통만 안겨줄 뿐이라는 것을. 프랑스와즈가 조금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어색한 미소를 띠며 내게 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면서 레인코트를 벗었다. 잘 지내세요? 내가 물었다. 잘 지내. 앉아. 응, 앉아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녀가 나에게 말을 놓았던 사실을 잊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 앉았고 그녀는 내 측은한 몰골을 보고는 눈에 띌 정도로 놀라면서 나를 살펴보았다. 그러자 나 자신이 불쌍하게 느껴졌다. 뭐 좀 마실래요? 네, 주세요. 그녀는 나에게 위스키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위스키 맛을 잊고 있었다. 이것도 있었지. 내 슬픈 방, 대학의 식당들. 그런데도 그들이 나에게 사준 다갈색 외투는 내게 큰 쓸모가 있었다. 나는 긴장되고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지만 흥분한 탓인지 한편으로는 거의 자신감을 느끼기까지 했다. 그렇게 되었어요. 내가 말했다. 나는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내 맞은편의 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한마디 말도 없이 나를 뚫어져라 응시했다. 우리는 아직은 다른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녀와 헤어지면서 난처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다. 당신이 날 너무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나에게 달린 일이었다. 말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빨리 이 침묵이 이중의 고백이 되어버리기 전에 하지만 나는 침묵을 지켰다. 나는 하나의 순간 속에 있었고 하나의 순간을 살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당신에게 진작 전화하고 싶었어요. 루이기 나에게 그러라고 했거든요. 당신이 파리에 혼자 있다는 것이 걱정되기도 했고요. 결국 내 쪽에서도 당신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죠. 내가 말했다. 왜요? 나는 이렇게 말하려고 했다. 사과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내겐 그 말이 좀 약하게 느껴졌다. 나는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고 싶었으니까요. 실제로 내가 혼자였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것들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괴로웠으니까요. 나는 모호한 몸짓을 했다. 당신 안색이 나쁘네요. 그녀가 상냥하게 말했다. 그래요. 할 수 있었다면 난 당신을 만나러 왔을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비프 스테이크를 대접했겠죠. 난 당신의 양탄자 위에 길게 누웠을 거고 당신은 나를 위로했을 거예요. 운 나쁘게도 당신만이 그럴 줄 아는 그리고 그럴 수 없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화가 나서 말했다. 나는 몸을 떨었다. 위스키 잔이 내 손 안에서 흔들렸다. 프랑스와즈의 눈길이 견디기가 점점 힘들어졌다. 그건 역겨운 일이었어요. 내가 사과하기 위해 말했다. 그녀가 나를 붙잡고 내 손에서 위스키 잔을 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질투하고 있었어요. 난 육체적으로 질투했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이 말만 빼고. 어리석은 짓이었죠. 당신과 릭이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난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녀가 말했다. 내 표정을 보더니 그녀가 즉시 사과의 몸짓을 했다. 그것은 존경할 만한 일로 보였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육체적 부정이란 정말로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난 언제나 그 모양이었죠.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그녀는 고통스러워 보였다. 나는 그녀가 하려는 말이 두려워졌다. 이제 난 젊지 않아요. 별로 매력이 없어요. 그녀가 말을 하고는 고개를 돌렸다.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나는 이 이야기의 다른 측면이 내가 모르는 비참함, 아니 비참하지조차 못한 일상적이고 슬픈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이 이야기가 내 소관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는 그녀 쪽으로 다가가 선 채로 가만히 있었다. 그녀가 내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나에게 조금 웃어 보였다. 가여운 도미니크, 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나는 그녀 옆에 앉아 두 손으로 내 머리를 감싸쥐었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다. 내가 텅 비어버린 것만 같았다. 나는 울고 싶었다. 그녀가 말했다. 난 당신을 좋아해요. 무척요. 나는 당신이 불행했다고 생각하기 싫어요. 내가 당신을 처음 봤을 때 나는 우리가 당신을 행복한 표정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당신이 하고 있던 조금 풀죽은 그 표정 대신에요. 하지만 별로 성공적이진 못했지요. 내가 말했다. 불행요? 조금 그랬죠. 하기야 릭이 내게 예고한 바예요. 나는 그녀에게 관대한 그 커다란 몸에 기대어 무너지고 싶었다. 그녀가 내 어머니였으면 좋겠다고, 나는 무척 불행하다고 말하고 싶었다. 거짓 울음을 울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영국조차 할 수가 없었다. 열흘 뒤면 그이가 돌아와요. 그녀가 말했다. 이 끈덕진 마음속의 동요는 무엇일까? 프랑스와즈는 릭과 그녀의 반대쪽 행복을 되찾을 필요가 있었고 나는 스스로를 희생할 필요가 있었다. 이 생각이 나를 미소 짓게 했다. 그것은 내 보잘것없음을 숨기기 위한 마지막 노력이었다. 하지만 나에겐 희생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런 희망도 없었다. 나는 병에서 회복되기만 하면 되었다. 혹은 시간이 병을 회복시키도록 내버려 두거나 이 쓰라린 체념이 나를 낙천적인 기분으로 만들어 주었다. 내가 말했다. 나중에 내가 이 일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 당신을 다시 만날게요. 프랑스와즈, 릭도요. 지금은 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문 앞에서 그녀가 나를 부드럽게 포옹했다. 그리고 나에게 말했다. 곧 봐요. 그러나 내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침대 위에 쓰러졌다. 그녀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지? 그 무슨 냉정하고 바보 같은 소리를 짓거린 거지? 릭은 돌아올 것이다. 그는 나를 품에 안고
내게 키스할 것이다.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릭은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이 악몽은 끝날 것이다. 열흘 뒤에 릭이 돌아왔다. 나는 그것을 알았다. 그가 도착하는 날 버스를 타고 그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그의 자동차를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하숙집으로 돌아와 그의 전화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의 전화는 오지 않았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그날 나는 그의 전화를 기다리기 위해 유행성 감기에 걸렸다는 핑계를 대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는 여기에 있었다. 그런데도 나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1달 반 동안이나 자리를 비웠으면서도 절망, 그것은 떨림이었고 속으로 웃는 절반의 웃음이었고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무력감이었다. 지금껏 이렇게 고통스러운 적은 없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것이 감정의 마지막 폭발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혹독했다. 사흘째 되는 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강의를 들으러 갔다. 알랭이 다시 나와 함께 걷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나에게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웃기도 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한 문장이 끈질기게 나를 따라다녔다. 덴마크 왕국에는 타락한 어떤 것이 있다. 내 입술 위에 이 말이 끊임없이 맴돌았다. 보름째 되는 날 나는 뜰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어났다. 이웃집 남자의 질 좋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였다. 모차르트의 아름다운 안단테였다. 언제나 그렇듯이 새벽을, 죽음을, 어떤 미소를 환기시키는 나는 침대 위에 꼼짝 않고 누워 오랫동안 그 음악을 듣고 있었다. 나는 퍽 행복했다.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가 나를 불렀다. 나를 찾는 전화가 왔다는 것이었다. 나는 서두르지 않고 실내복을 입은 뒤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전화를 한 사람이 릭이라는, 그리고 그 사실이 이젠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뭔가가 내게서 사라져버린 것이다. 잘 지내?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였다. 그 고요함, 그 부드러움이 생기 있고 본질적인 어떤 것이 흘러들듯이 내게로 스며들었다. 그가 다음날 함께 한잔 하겠냐고 물었다. 나는 말했다. 네, 그러죠. 나는 아주 주의하며 내 방으로 다시 올라갔다. 음악은 끝나 있었고 나는 음악의 끝부분을 놓친 것이 안타까웠다. 나는 거울을 들여다보고는 놀랐다. 미소 짓는 내가 보였던 것이다. 미소 짓는 나 자신을 막을 수 없었다. 그럴 수가 없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혼자라는 것. 나는 나 자신에게 그 말을 해주고 싶었다. 혼자라고. 그러나 결국 그게 어떻단 말인가. 나는 한 남자를 사랑했던 여자이다.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였다. 얼굴을 찌푸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 역자 후기. 사랑이 끝난 후에 짓는 미소. 독자들이 아는 바와 같이 프랑스와즈 사강은 1954년 19세 어린 나이에 슬픔이여 안녕이라는 소설로 전 세계 독자들의 주목과 사랑을 받으며 화려하게 데뷔했다. 이 데뷔작이 워낙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탓에 독자와 평론가들이 그녀의 다음 작품을 주시할 수밖에 없었고 사강 역시 정신적 압박을 느꼈던 차기작을 2년 동안이나 공들여 구상했다. 그렇게 하여 발표된 작품이 바로 어떤 미소이다.
다행히 이 작품 역시 데뷔작만큼이나 큰 사랑을 받았고 몇몇 평론가들은 슬픔이여 안녕보다 더 훌륭하게 평가했다. 2년 뒤인 1958년 장 네길레스코 감독에 의해 영화화되기도 했다. 20살의 이지적인 여대생 도미니크. 그녀는 법학을 전공하며 베르트랑이라는 남자친구가 있다. 베르트랑이 그의 외삼촌 릭을 만나는 자리에 도미니크도 우연히 합석하면서 그녀에게 또 다른 사랑이 찾아온다. 도미니크는 릭과 그의 아내 프랑스와즈가 살고 있는 집에 베르트랑과 함께 저녁 식사를 초대받는다. 도미니크는 우아하면서도 따뜻하고 사려 깊은 프랑스와즈에게도 호감을 느끼고 프랑스와즈 역시 도미니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푼다. 네 남녀는 베르트랑의 어머니가 사는 시골집에 다 함께 초대받아 가고 그곳에서 도미니크는 릭과 첫 키스를 나눈다. 자유로운 기질의 소유자이고 많은 경험을 통해 여자와 사랑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릭은 도미니크에게 대한 열정을 대범하게 표현하고 도미니크 역시 릭의 매력을 외면하지 못한다. 두 사람은 베르트랑의 눈을 피해 만남을 갖기 시작한다. 도미니크와 릭은 둘 다 사랑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그렇다고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사랑의 감정에 빠져들지 않는 열정적이면서도 냉소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이다. 사랑에 빠진 젊은 여자들이 대개 그러하듯 도미니크는 릭의 사랑을 열렬히 갈구하기도 하고 소극적인 태도와 절망적인 기분에 휩싸이기도 한다. 때로는 자신이 욕망 자체를 부인하고 프랑스와즈에 대한 죄책감을 갖기도 한다. 여름방학을 맞아 도미니크는 릭에게서 둘만의 여행을 떠나자는 제안을 받는다. 도미니크는 남자친구 베르트랑이 그 사실을 알게 돼도 상관없다는 심정으로 릭과의 밀월 여행을 결심한다. 두 사람은 칸의 한 호텔에서 일주일을 함께 보낸다. 릭은 그녀가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해 변함없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기는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남자로서 도미니크와의 사랑에 대해 적당히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고 도미니크는 1년 혹은 2년 뒤에 내 삶의 일주일이 한 남자와 함께 했던 생생한 일주일이 고작 레코드판 하나에 담겨버린다고 생각하니 조금 우습네요. 더구나 그 남자가 벌써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입 밖에 내어 말한다니 말이에요. 라고 말하며 서운함을 토로한다. 두 사람은 일주일 더 함께 시간을 보낸 뒤 일상으로 복귀한다. 그러나 릭에게서 연락이 뜸해지고 도미니크는 그와의 관계가 끝날 거라는 예감을 느낀다. 한편 베르트랑이 도미니크와 릭의 밀월 여행에 대해 알게 되고 도미니크는 베르트랑과 이별한다. 프랑스와즈 역시 그들의 관계를 알게 되고 도미니크는 자신이 결혼한 남자의 즐거운 공모자가 될 만큼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릭 역시 아내에게 더 큰 상처를 주기 싫어하고 도미니크에게 알랭이라는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다. 릭은 한 달 예정으로 미국 여행을 떠나면서 자신이 돌아올 때쯤이면 도미니크가 자신을 잊었을 거라는 말로 이별의 뜻을 전한다. 릭 없는 사이 도미니크는 프랑스와즈를 찾아간다. 프랑스와즈는 자신이 도미니크를 육체적으로 질투하고 있었다고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젊지 않다고 말한다. 릭과의 사랑이 자신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도미니크는 자신이 프랑스와즈의 입장과 그들 부부의 삶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음을 깨닫고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면 그녀와 릭을 다시 만나겠다고 말한다. 어느 날 도미니크는 뜰에서 들려오는 모차르트의 아름다운 안단테를 들으며 잠에서 깨어난다. 언제나 그렇듯
그 음악은 새벽을, 죽음을, 어떤 미소를 환기시킨다. 그리고 릭에게서 전화가 온다. 두 사람은 간단한 안부 인사를 나눈 후 다음날 만나 한잔하기로 약속한다. 방으로 돌아온 도미니크는 거울을 통해 미소 짓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도미니크는 속으로 생각한다. 그게 어떻단 말인가? 나는 한 남자를 사랑했던 여자이다.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였다. 얼굴을 찌푸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 작품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매력적인 유부남과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겪은 후 성숙한 여인이 되는 젊은 아가씨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런 간단한 요약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사랑에 빠진 젊은 여인의 복잡한 내면이 사강 특유의 비유와 문체로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젊은이들이 갖게 된 변화된 가치관과 새로운 시대 분위기를 세련되게 묘사하며 동시대 젊은이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여주인공 도미니크는 힘든 사랑을 겪은 후 한 단계 성숙한다. 마지막 장면에서 거울 속 자신에게 짓는 그녀의 미소는 성숙한 자아를 향한 미소가 아닐까? 혹은 앞으로 닥쳐올 또 다른 사랑과 인생에 대한 호기심을 담은 미소일지도 모르겠다. 2007년 겨울, 옴기니 최정수.